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김영관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영관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학사 석사, 텍사스 유니버시티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주요 업적 및 수상 경력으로는 2017 연세공대 대표 특허기술 선정, 2015년 한국공학교육학회 우수강의 교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건설 경영 기법, 사회 기반 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실물 옵션 기반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김영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냥 한 가지 제가 텍사스 대학에서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곳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건설 경영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도시는 아니었고요. 오늘 건설환경공학과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설환경공학은 이제 토목환경공학이라고도 얘기되고요. 영어로는 Civil Engineering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올리면서 어떻게 학문 체계가 지금 분류되어 있는지도 좀 같이 좀 논의를 할까 합니다. 1시간 반 시간이 주어졌고요.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포맷도 괜찮은데 선생님 혼자 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중간에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뭐라고 하셨죠? 발음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좀 질문 주시면은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리고 오히려 그 편이 좀 더 이렇게 졸음도 들어오고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3장 가져왔어요. 아주 멋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거 샹하이, 중국의 상하이 사진이고요. 필리핀 마닐라 사진이고요. 대한민국 서울에도 10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죠. 저는 가끔 그 도시의 복잡성과 그리고 효용에 대해서 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1000만이 넘는 인구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세수하시죠? 세수할 때 필요한 그 따뜻한 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에너지를 쓰십니다. 도시가스일 수도 있고 전기일 수도 있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결국은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생산돼 가지고 전기망, 일렉트리시티 그리드, 전기망으로 다 이렇게 배달이 돼요. 또 여러분들 학교에 가실 때, 또 아버지들이 또 출근하실 때, 어머니들 출근하실 때 교통 시스템을 또 활용하시죠. 지하철도 활용하시고 도로 활용하시고 좀 멀리 가려면 또 공항을 또 활용해야 되고요. 아마 배 타고 멀리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만도 써야 되고요. 이런 엄청난 그런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고요. 이런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학문 분야를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공헌이 큰 학문 분야를 뽑으라면 저는 바로 건설환경공학, 시빌 엔지니어링을 뽑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동의하지 않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설환경공학이란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써요. 인프라. 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하고 플래닝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디자인이죠. 시공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하는 운영, 오퍼레이션, 나중에는 뭐 디커미셔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지관리까지 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라서 굉장히 사실은 그 스펙트럼이 넓은 학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이순신대교죠. 여기 큰 주탑 사이가 그 길이가 1500m가 넘어요.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또 우리의 자랑인 롯데타워죠. 555m.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건 건축 구조물이잖아요. 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학문 체계에서 이런 구조공학을 다루는 것은 또 시빌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ASC,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미국 토목학회에 헌정돼 있어요. 예. 당신들의 기술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고층 건물을 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의미로 건설환경공학은 상당히 그 국가의 시민들한테 안정과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뉴스 봤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폭염이에요. 히트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폭염이 지속되면은 프랑스에서 10,000명 이상이 그때 그 한 시즌에 한 계절에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가뭄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홍수, 태풍, 혹한이 오기도 하고 강풍 이런 해수면 상승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활 환경을 아주 급격하게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해결하는 학문이 건설환경공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한번 제가 깊이 들어가 볼게요. 통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일어난 피해 통계인데 최근에 가장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2004년에 태국에 쓰나미가 왔어요. 네. 헤일이죠. 헤일이 왔는데 지진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아휴 이런 비극이 인류사적 비극이 일어났어요. 2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뿐이 아니죠. 하이티에 2010년 불과 9년 전에 지진이 났는데 그때 또 거의 16만 명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고 또 이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미얀마의 사이클론. 사이클론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태풍이죠. 예, 사이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미국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허리케인이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잘하시네. 윌리윌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풍이라고 하고 결국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다 그 태풍의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입니다. 자, 파키스탄에 지진이 왔는데 88,000명 돌아가셨고, 아이고, 또 이거는 중국의 2008년도 이 스촨성 지진이에요. 84,000명. 또 중앙 유럽에서 이거 좀 폭염이 생겨가지고 7만 명이 여름 동안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에서도 또 2010년에 러시아에서만 또 5만 명 이상 또 돌아가시는 이런 엄청난 인류사적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인명 피해를 본 그런 통계고요. 경제적 피해를 한번 봐볼까요? 2011년에 일본에서 쓰나미하고 지진이 동반돼 가지고 210하고 단위가 빌리언 달러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2,100억 불이 돼요. 210 billion dollars. 요즘에 환율이 1달러가 한 1,100 아마 한 6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1달러, 미국 1달러를 우리나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21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자, 삼성전자 저번 분기에 순이익이 6조 원 가까이 났어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더해지면 한 24조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210조 원의 손해가 한꺼번에 났다? 한 번의 사고로? 세계 최고의 사실은 그 소비자, 가전 회사죠?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거의 동등하게.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순이익, 그거에 한 10배 나는 그런 재해가 우리 일본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후쿠시마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허리케인 커트리나. 2005년에 커트리나 허리케인이 닥쳤는데 125조 원의 피해가 났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자, 허리케인 하비 2017년에 또 태풍이 왔더니 85조 원. 태풍 하나 오면은 아이고 이게 뭡니까? 최근에도 뭐 허리케인 샌디 뭐 68조 원이 넘는 그런 재산 피해가 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인명 피해가 많은 이런 국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 개발이 좀 덜 된 그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재산 피해는 소위 말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된 나라들에서 잃을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가 엄청 높이 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같은 그런 피해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건설환경공학은 이렇게 인류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 계실 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아주 17개로 구성하셨는데, 보시면은 가난을 없애야 되고요. 또 배고픔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야 되고.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목표들이 다 또 건설 환경공학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조금 개발이 덜 된 국가에 원조를 할 때도 이러한 음식들을 가져가면은 배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깨끗한 물 이런 얘기 나오죠. 대한민국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약간의 또 그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또 음용수 품질을 또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고요. 이게 다 사실은 또 저희 인프라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에코노믹 그로스라고 그러죠. 경제 성장. 뭐 굳이 제가 케인즈 경제학을 가져오진 않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대공황이 났을 때 소위 말해 가지고 정부가 주도로 해 가지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그 경제 극복을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굳이 지금 이번 시간에 좀 얘기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인프라하고 건설환경공학이 우리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시티, 여기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클라이밋 액션이라는 게 나와요. 연세대학교에 제가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러 나온 이유가 한국연구재단의 협찬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이 연세대학교에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가 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기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자꾸만 그 하수관고가 그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물에 잠겨버리고요, 도시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자연재해 이상의 어떤 자연재해가 나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다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연구단이에요.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클라이밋, 결국은 클라이밋 액션하고 라이프 빌로우 워터, 그러니까 즉 바닷속에 있는 그런 생태가 있고요. 라이프 온 랜드, 땅에 있는 생태가 있는데, 이런 생태공학 같은 것도 저희 학과에는 또 생태공학 또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해결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사실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어떤 구조물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속에 어떤 로봇가 있죠? 트랜스포머요, 그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설렁한 또. 트랜스포머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 무비 영화에서 후보댐을 갖다가 또 그런 비밀 그런 장소로 또 표현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런 농담을 해봤고요. 자, 후보댐은 잘 아시다시피 그 프랭클린 딜리노 루즈벨트 FDR이 집권하고 있을 때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서 36년까지
공사 기간이 됐고요. 발전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2000메가와트예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발전 용량이 한 1000메가와트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거의 2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력 발전소예요. 요거 후보댐이 2기가와트인데 요거 한 10배 크기의 그 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무슨 댐인지 아시나요? 예, 예, 얘기하시네. 중국의 산샤댐이에요. 예. 삼엽댐이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또 기사가 났는데 구글 얼스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댐이 좀 기울어 보인다, 댐이 이렇게 좀 굽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이거 댐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재밌는 또 그런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그런 또 기사를 또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후보댐이란 것은 저희 그 건설환경공학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이 후보댐이 1931년에서 36년에 지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 시공 단계의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있어요. 즉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필름을 봤어요. 후보댐을 어떻게 시공을 했냐.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건설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어 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요즘에 우리가 쓰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쓰고 있더란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2개의 카퍼댐이라고 있어가지고 임시댐을 만들어서 물기를 돌리는 뭐 이런 공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또 활용이 됐고 또 hard boiled hash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르, 그 아스팔트 타르를 갖다가 이렇게 놔둬가지고 굳으면은 딱딱해지니까 요즘에 hard hash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모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기술도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레인이 있어요. 아주 큰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크레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또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시공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어요.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계획했던 돈보다 덜 썼어요. 시간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안전에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좀 많은 분이 좀 다치고 또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한 100여 명 가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의 시공 그런 프로세스가 과정이 요즘에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건설환경공학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전체를 망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예를 그냥 시공이라고 드리지만은 어쨌든 시공 단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별로 바뀐 게 없다. 지금 도표에서 또 보여지고 있네요. 생산성을 갖다 비교를 했어요. 생산성을 비교했는데 non-farm industry, 즉 농업이 아닌 그런 다른 인더스트리를 보면 주로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건설업 쪽에서는 생산성이 별로 증가를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이렇게 아직 효율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우리가 사람의 욕구에 또 걸맞는 풍요로운 그런 편리한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을까? 봤더니 과거의 그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생산성이 폭발하는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봐볼까요? 먼저 표준화예요.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같은 부품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반복해서 쓰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찍은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표준화된 그런 제품들, 그런 부품들이 쭉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중앙 컨트롤에 의해서 가능해진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 매니저가, 관리자가 다 계획해가지고 그분의 계획대로 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업무 전문화가 있죠.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해요. 나는 이 볼트만 꽂는 거야. 여러분들 조금 그 클래식 옛날 영화 보시면은 그 찰리 채플린이란 희극 배우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래가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되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의 어떤 생활 양식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설 산업에서 이런 것이 없었느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설 산업에서도 자동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면은 코스트 크게 돈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돈의 지출을. 그리고 어떠한 기술을 도입할 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예를 들면은 안전 관련해 가지고 크게 혜택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에 대한 그런 영향력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의 영향력을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자동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미의 경우에는 네일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일건 총을 쏘는데요. 그 앞에 못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집을 갖다가 다 콘크리트 집을 짓죠. 예. 근데 북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판으로 집을 져요. 예. 나무 합판으로 집을 지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빠르고, 그 경우에 총을 딱 쐈는데 못이 박히는 그런 도구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일건이 정답이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 사실 영향력,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너무 적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러면은 건설 산업에서 자동화 노력은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1990년대에 전 세계가 일본을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당시에 일본 전체 부동산이요, 미국 전체 부동산의 2배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한 5개 되는 그 건설회사, 최고로 큰 일본의 건설회사들이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천문학적인 그 규모의 돈을 갖다가 소위 말해가지고 R&D, 연구 개발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의 산출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동화된 빌딩 건설 시스템이에요. 당시 그 언론을 보도를 보면요, 단 4명의 사람이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러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원리를 보면은 좀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이 건축 구조물의 상부에 이렇게 두툼한 이러한 그 단위 어떤 그 구조물이 있죠. 요거를 슈퍼 컨스트럭션 팩토리 그래 가지고 요 안에서 소위 말해서 겐트리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인이 X축,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철골 같은 거, 철골이라면은 철로 만든 이런 그 기둥 같은 거, 뼈, 그렇죠. 뼈마디 같은 거. 뭐 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보라든가 기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나르면서 자동으로 딱 자리에 놓고 용접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썼어요. 그리고 한 층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압으로 요 슈퍼 컨스트럭션 팩토리를 또 한 층 올려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층을 짓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서 30층 건물을 지어버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건설회사들
그 중앙 연구소들을 방문했는데 이 기술을 계속 쓰는 회사들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골 자재들을 미리 다 손을 미리 봐둬야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되게 이렇게 좀 결합도 될 수 있게끔 미리 다 손질을 해두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또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자동화 노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미장 로봇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바닥을 다듬는 이런 피니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로봇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자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엔 다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럼 건설 산업에서 대량 생산은 없는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요. 혹시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오, TBM 아시네. 터널 보링 머신이에요. 예. 굉장히 큽니다. 여기 사람이 요만하죠? 근데 이거 구경을 봐보세요. 굉장히 크죠? 요 길이가 뭐 100m도 가고 200m도 가고 그래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죠? 그 해협을 관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그거를 채널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터널을 할 때 이 기술이 사용됐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딱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 기계가 터널 보링 머신 TBM이 계속하면서 불착을 해가고 끝까지 이제 그 터널을 완성시키는 그런 기계인데 하지만 그 특정의 건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얘를 재활용할 방법이 참 고민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공사를 하면은 또 TBM의 그 크기라든가 그런 그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바뀌어요. 자, 오른쪽의 그림은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종의 레고 블락 같죠? 예. 요거를 갖다가 거푸집이라고 그러는데 거푸집을 갖다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멀리 있는데 놓고 거기서 이제 요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현장으로 운반해서 그 강철선 텐던이라는 표현 쓰는데 강철선으로 쫙 잡아당겨 줘 가지고 얘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공법인데 이거를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서드 PSM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강변도로가 다 사실은 이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건설 산업에서 대량 생산의 예예요. 하지만 이 PSM 방법도 결국은 그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서만 제대로 활용될 수가 있고 다른 사업에서는 또 활용되기가 어려워요. 즉, 또 그 자동화의 임팩트,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점점 더 지금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 여러분들 사실은 많이 들었죠? 네.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을 넘어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혁명이라는 얘기는 아주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있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176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6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때 보니까 그때 생산성이 엄청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혁명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노동 생산성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제일 지금 IT 기업이 화랑인 미국에서조차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1990년대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래 사회의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굉장히 초융합적인 연결적인 그런 사회의 특성을 말하는 데는 또 좋은 표현 같아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선생님은 가끔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또 성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에 표준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맞춤형이에요. 내 상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것은 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싶어 해요. 맞춤형. 또 분산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핸드폰에 있는 앱 같은 거 어떤 한 회사가 다 만들어내는 거 없잖아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다 분산화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또 융합이에요. 선생님 전공이 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인데 선생님 사실은 연구하는 분야를 보면은 인공지능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써야 되고요.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문 그 단위에 있는 기술들 그런 지식들을 같이 융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또 열린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그 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력들을 데려와야 돼요. 탤런트를 데려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기업체가 계속 영속적인 발전 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증가 요인에 또 기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성공의 측정치, 성공의 측정 방법이 달라졌어요. 소비자 만족이라는 커다란 그런 측정 단위가 생겼고요. 또 가치 창출,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 창출이란 표현. 또 지속 가능한 사회, 아까 UN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도 보시듯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저희는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건설 산업은 대량 생산으로 가지도 못하였는데 이제 어떡하란 얘기냐. 그 고민이 있습니다. 맞춤형 건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춤형 건설. 자,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이 구조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죠?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예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선생님이 건설 시공학 측면에서 보면은 이 건물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건물이에요. 저희 건설 경영적인 전문 용어로 그 원가 성과라는 게 있어요. 원가 성과. 즉 코스트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공사비가 100원이면은 100원 안에 100원만 써가지고 공사비가 끝나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100원을 썼더니 2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공사비가 2배로 들었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조물 공사비가 14배가 들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거 14배. 공사 기간도 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자, 동대문 DDP 플라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죠? 죄송합니다.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죠? 그 건축가가 또 얼마 전에 또 타결해서 좀 더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초기에는 공사비 이제 기획된 그 가격이 한 1,000억 됐는데 설계 변경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2,000억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기획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4,000억이 좀 더 넘게 들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또 건설 시공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랜드마크 구조물이에요. 그죠? 랜드마크 구조물이에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드니를 가고 싶어 하고 DDP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파리의 에펠탑 그 가치는 엄청납니다. 예. 에펠탑을 보러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물 하나가 파리 시민의 또 엄청난 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많이 활용될 수 있고, 하지만 그 맞춤형 건설은 또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좀 갑자기 중국의 또 핀테크를 좀 얘기를 갑자기 좀 드려볼게요.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는데, 핀테크가 뭐하고 뭐에 결합된 말이죠? 그죠?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예요. 그죠?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말이 핀테크입니다. 이 핀테크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알리페이라는 그런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이 그 핸드폰으로 그 페이먼트 돈 내는 그런 체계가 어이구 막 8억 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대요. 중국에 있는 그 위챗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써볼 기회는 없었죠? 중국 가면 다 위챗으로 해가지고 식당에서도 다 위챗으로 하고 뭐 슈퍼마켓에서 다 위챗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국에서 핀테크가 발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왜 중국에서 제일 발전했을까요? 예? 그렇네요. 땅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융복합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답변 같아요. 또 하나의 답변으로는 중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애초에 은행 계좌가 또 없었다고 하네요. 은행 계좌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핸드폰 하나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핀테크가 중국만큼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하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그러한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점 선생님이 한번 착안해 본 그러한 하나의 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업이 산업화를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큰 화두가 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저는 제가 교육하고 연구하는 쪽에 또 몰두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데만도 아마 박사과정 학생 하나가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논제를 취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건설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것도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뇌공학자 아닙니다. 의사 아니에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그런 그 일치되는 의견은 한 100 빌리언 숫자, 그러니까 한 1000억 개 정도의 그런 뉴런이라고 그래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연결된 그 연결 케이블들이 서로 어쩔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비활성화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사고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억,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지능, 심지어는 희로애락 같은 그런 감성도 이러한 뉴런, 신경세포의 연결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경망 이론의 핵심 내용이에요. 조금 너무 메말랐죠? 메말랐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야, 그런 인공지능의 분야가 바로 신경망 이론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고등학생들도 많고 우리 또 중학생들도 많고 이 정도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4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1940년대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벌써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1957년에 나온 바로 Single Layer Perceptron,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그런 모델이에요. 1957년에 그 로젠블라트라는 분이 이러한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1번, 2번, 3번이 바로 노드인데 하나의 점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신경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개의 입력값이 있어요. x1, x2라고 그랬는데 이 입력값이 들어와 가지고 통과할 때 예를 들면은 x1이 요 1번과 3번을 연결하는 요 선에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x1 곱하기 0.5가 1로 오고 x2 곱하기 0.5가 1로 오고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0.6이 1로 와가지고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요 수식의 의미는요. 요 수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1차 방정식, 즉 여러분들 잘 아시는 y는 ax 플러스 b 형식의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x2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플러스 1.2라고 되어 있죠. 요 수식이 나타내는 그러한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네모를 3개를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렸어요. 인공지능의 목적은 여기서 이 선을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지고 네모 3개의 영역과 동그라미 하나 영역을 분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얘는 네모고 얘는 동그라미야라고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의 아주 많은 그런 영역이 어떻게 분리를 할까?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1957년에 이 단층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957년부터 소위 말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황금기가 와요. 즉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교수예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한국 연구재단과 같은 그런 정부 조직에서 연구비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이 단층 퍼셉트론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았어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네모가 2개가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어요. 단 하나의 선을 가지고 네모의 지역과 동그라미의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이 문제가 소위 말해가지고 배타적 논리합 문제란 거예요. Exclusive OR problem. 즉 선형 방법론, 리니어 애널리시스 방법론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했네요. 아이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사기다. 인공지능은 사기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1차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암흑기겁니다. 가지고 인공지능이란 말을 꺼내면은 그 사람은 NSF 제안서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크게
빛을 못 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986년도에 이렇게 또 신기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아까는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레이어라고, 한 층인데 층이 하나였죠. 이거를 하나를 더 겹쳐가지고 이제는 다층 퍼셉트론이 나와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1957년에 아까 단층 퍼셉트론이 나온 다음에 1986년이 되어서 나와요. 그동안 암흑기를 지나고. 근데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하나의 층이 하나의 선을 그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층을 만듦으로써 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모 지역과 동그라미 지역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non-linear problem이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 인공지능의 황금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인공지능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연구 펀딩을 거기다가, 연구 자금을 거기다가 집중 투하를 해라, 집중 투자를 해라라고 AI 그런 기능의 황금비가 와요. AI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기회가 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금방 또 시들해집니다. 왜냐? 그래요. 뭐 다층 퍼셉트론 해가지고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랑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가 운행하면서 차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앞에 있는 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은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봇대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지 제대로 운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빙하기가 옵니다. 이거를 2차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지고 두 번째로 또 인공지능이 아주 또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요, 최근에 불과 7년 전이에요. 2012년에 소위 말해가지고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확 또 뜨면서 또 요즘에 다시 인공지능이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얘기는 과거랑 좀 달라요. 과거에 예를 들면은 제가 사진을 판독하는데, 야, 컴퓨터야, 이 바보 같은 컴퓨터에 잘 좀 봐봐.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차에 밑에 바퀴가 있잖아. 바퀴가 있는 거는 차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사람이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것이 옛날 버전의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나는 이 바퀴를 가진 것이 차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똑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동으로 차가 보여지는 이미지를 여러 개를 이 인공지능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차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똑똑한 신경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네모 해가지고 층을 보여주셨잖아요. 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다층이 돼도 그렇게 크게 깊이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깊어지는 그런 신경망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심층학습, deep learning 혹은 deep neural network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심층학습, deep learning, 이게 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층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저희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한 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컴퓨터 CAD 이미지고요. 요거는 실제 사진 이미지인데 둘 다 비슷한 패턴을, 비슷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이렇게 경계선, 이거를 다 엣지라고 그래요. 엣지, 경계선. 엣지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단계를 지날수록 점점 엣지가 뭉그러지면서 좀 더 큰 측정 규모, 즉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큰 스케일에서 엣지가 보여지고 있죠. 결국 이겁니다. 어떠한 사물을 파악할 때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전체 왁구, 전체 그 프레임을 한번 그려보고 점점 더 세밀한 그러한 경계선을 그려봄으로써 아, 이것은 차예요, 이것은 강아지예요, 이것은 고양이예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술이 바로 심층학습, 특히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건설 산업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그런 내용에 기반해서 조금 말씀을 올릴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2002년도에 박사과정을 끝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건설 골재라고 해요. 건설 골재가 이제 이런 건물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에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도로에서 보는 아스팔트 포장에도 들어가는데, 이 골재의 품질이 좋아야지 이런 또 건설 구조물의 품질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을 써가지고 건설 골재의 품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그런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좀 점프해서 최근으로 오면은 이런 연구를 제가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도로망 유지 관리, 정보 생성을 위한 일반 차량 탑재 모바일 기기 기반 도로 균열 검출. 조금 이름이 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차에 장착하는 블랙박스를 얘기해요. 예,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은 보험금이 좀 싸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을, 블랙박스가 찍은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중재도 또 쉽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 블랙박스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도로 영상 같은 거, 이 보면은 어느 도로가 얼마만큼 파쇄가 되었는지, 크랙, 우리가 금 같다 그러죠. 그걸 크랙이라고 하는데, 크랙이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그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론을 쓰면은 도로의 크랙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 예산을 한 12%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이런 조금 화면이 좀 흐린데 블랙박스에서 찍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딥러닝,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는데, 기본적인 그 방법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엣지를 여러 스케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 크랙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특정한 크랙의 픽셀 단위, 즉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또 같은 종류의 연구로서 좀 더 빠른 그런 계산을 위해 가지고 구역 단위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어요. 아, 요 네모 안에 드는데 영역에 크랙이 있으면은 이거는 크랙이다, 아니면은 크랙이 없는 깨끗한 지역이다, 이런 구역 단위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훨씬 더 또 빠르게 실시간으로 그 도로의 크랙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론을 만들어냈고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그런 심층 학습 그런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재단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증강현실 및 심층학습 기반 그런 위험 요인 선제적 경보 인터페이스란 연구를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또 최근에 재밌게 보시는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죠.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드론입니다. 무인 항공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안경을 써가지고 이 안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실제 이 현상하고 거기에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 이미지가 중첩돼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에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투영해서 보니까 훨씬 더 증강된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Augmented Reality, A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증강현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전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라는 거를 빠르게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이거 특정 회사라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안경을 딱 쓰면은 이 안경에 스크린이 달려가지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 지금 차량이 다가오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지 마세요. 이거 피하세요. 이런 또 안전 관련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증강현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책상에서 하나의 그 마커라고 그러죠. 종이에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마커를 하나 놓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고글을 쓰고 이런 증강현실을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쓰고 보면은 그 커다란 건설 현장이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처럼 나와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건설 현장의 여러 다양한 시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심층학습을 제가 활용해가지고 건설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건설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했는데, 과거에 선생님이 연구했을 때보다 훨씬 정확한 거의 98% 이상 가는 정확도가 나오면서 그 건설 자원이라 그러면은 자재, 장비, 사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원들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거 지금 불도우저예요. 요거 지금 레미콘 트럭이에요. 요거 지금 포크레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인공지능이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그 알려진 그런 이론 중에 그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막 또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생산성이 한 4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기존 생산성을 40% 높일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그런 또 툴이구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이론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그래가지고 GA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개념적인 설명을 저희가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원저자가 위조 지폐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했어요. 보시면은 생성 모델이 있어요. 생성 모델. 이 사람은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위조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위조 지폐를. 그런데 여기서는 discriminator 분류 모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분류 모델은 자꾸만 이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이 둘이 막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에 또 바람이 확 분 계기가 바둑이죠. 알파고가 아주 큰 그런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알파고가 초반에는 여러 가지 바둑 그 케이스들을, 기보라고 하나요?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알파고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바둑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바둑을 뜨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은퇴를 했죠. 이미 모든 인간을 꺾은 다음에 너무 강하니까 이제 은퇴를 한 상황까지 갔는데, 사실 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인공지능 안에서 두 개의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실제 같은 그러한 가짜 돈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라 그러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생성해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진짜 사람 같죠?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는 그런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진 건데 건설 산업에서 사실은 선생님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심층학습 그 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지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금 건설 장비의 어떤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가 만든 그런 심층학습 모델을 좀 더 똑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드론 말씀드렸는데요.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도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건설 환경공학의 영역 중에서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라는 얘기 있죠. 이 드론에는 UAV, 무인 항공기에는 인프라레드, 이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럼 적외선 카메라는 뭐 하는 거냐면 아시겠지만은 그 열을 갖다가 잘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교량 구조물이 최근에 이태리도 그렇고 사실은 또 미국에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35라고 하는 그런 또 그 고속도로의 교량이 또 부서진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런 UAV를 활용해 가지고 그 인프라레드 스캐닝을 하면은 특정 부위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그냥 열이 확 달아올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인공지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포텐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또 저 세계에서 뭐 1위냐 2위냐 하는 그런 커다란 방조제죠.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또 인프라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관련된 그런 기술로 저희가 또 쓸 수도 있고요. 사실 드론 산업에서 이건 또 제가 요 이미지를 얻을 때 요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던 또 사장님한테도 또 들은 얘기인데 드론 산업에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드론으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부가가치가 생겨요. 근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도로의 정밀 측지 같은 거, 또 산림 생태계 분석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밴프라는 그런 캐나다의 국립공원인데 갔다 왔는데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벌레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수액을 단절시키고 이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건데 이런 뭐 참나무 마름병 같은 거, 또 뭐 솔리폭파리 같은 거 이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빨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악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큰 이미지 영역을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인간이 파악하기 힘들어요. 많은 영역을 사람이 다 눈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써가지고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을 격리시키자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영역, 넓은 영역에 또 그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도 또 이러한 드론을 써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결합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도심 하천 모니터링, 또 무슨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재해 탄력성 및 인체 건강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스마트 대응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대학 중점 연구소가 또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결국은 인체에 건강한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세 개의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도시재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체계를 개발하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딥 러닝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프라를 잘 계획하고 또 단기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적응 시나리오를 또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을 보면은 저희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저희가 센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온도 재고 또 강우량 재고 또 미세먼지도 재고요. 또 그 안산 지역 연세대학교의 뒷산인 안산에 그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산사태 관련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예보도 할 수 있고 또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부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면은 하수관거가 넘쳐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이 막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어떤 파생되는 문제를 저희가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딥러닝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센싱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SNS 같은 거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물이 잠겼어. 여기 보니까 너무 미세먼지가 안 좋아.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개발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적응 대책을 만드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에 저 하수관고 용량이 증가돼야 돼. 안 그러면 여기는 계속 물에 잠기게 돼. 여기 지금 침수 우발 지역이야. 혹은 하수가 이제 넘치는 그런 우발 지역이니까 여기를 또 지금 문제가 또 해결돼야 되고 또 하수 분류식을 갖다가 또 하수 분류식 관거의 어떤 그런 체계로 점진적 전환하면서 그러한 그 하수 대응 체계를 또 우리가 늘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떤 해결책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는 특정 지역에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나가지 마세요. 여기는 특정 지역에 약간의 홍수의 어떤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가지 마세요라는 그런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를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성곡 신경망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만든 그런 심층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막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또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까지 물이 찰 수 있다. 어느 정도 비가 오면은 물이 찰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대응성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혹은 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연구 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그러면 제 준비한 발표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